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네, 유산 상속 관련 최근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산재연금 노리고 20살 연하와 결혼한 90대 할머니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꼭 나쁜 쪽으로만 볼까요? 정말 사랑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있는데 거예요. 야,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거. 그렇지. 네. 근데 참 이게 우연히 사망 3일 전에 91세 우리 할머니와 70세 할아버지가 혼인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남편과 사별한 이 씨는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2012년도에서 2013년 사이에 사위의 소개로 20세 연하인 정씨 할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정씨는 2007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낙하물에 부딪혀서 두 다리를 잃고 장애 등급 2급 판정을 받아서 장애 보상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계신 분이었죠. 수년간 정 씨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던 이 씨는 우리 할머니죠. 네. 돌연 2016년 김 씨와 지인 등의 권유로 정 씨와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 씨, 그러니까 이 70대 할아버지는요. 네. 그로부터 3일 뒤에 신부전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할머니는 근로복지공단에 정 씨의 장애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혼인 당시에 이 할아버지의 인지력이 부족했고 사회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 볼 수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90대 할머니, 앞서 나왔던 남편과 사별하고 7명의 자녀를 둔 이 할머니가 20세 연하 남성,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이시죠? 네. 이분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남성이 이제, 이 할아버지가, 3일 뒤에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뭐 판단이 이미 공단의 판단은, 정상적인 부부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혼인신고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 할머니가 사망한 정 씨와는 혼인 관계인 건데, 네. 이 장애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청구를 하신 거고, 이게 뭐 정상적인 혼인 생활 3일의 어떤 3일처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3일 결혼? 예. 3일 혼인? 그렇죠. 3일 꿈 3일 드림이라 그래야 되나요? 3일 동안 행복한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나올 줄 알고. 그치, 실제.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으셨는가, 요게 또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안 되겠죠. 내가 한번 이 할머니가 원래 얼마를 받기를 기대했을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장애 등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급에서, 그러니까 산재보험에 산재 장애 등급이 있어요. 네. 1급에서 14급까지가 원래 있는 거예요. 1급은 이제 그 연금 장애보상 일수에 따라서 연금이 있고 이제 일시금이 있고 보상 방법이 연금으로 나눠 내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컨대 근로복지공단의 장애 심사를 먼저 받고 네. 장애 이제 등급을 받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던 어떤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 장애 등급을 9급을 받았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일시적인 보상금으로는 9급이 385일을 계산을 해줘요. 9급에 대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시금으로 받을 거는 1급은 1474일이라고 계산하고, 예. 2급은 1309,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예. 어쨌든 계산을 해가지고 10만 원이니까 얼마를 받는 거예요? 385일 보상분을 받는다고 아까 말했으니까 네. 3,850만 원이 이제 일시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14급에서 8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가 있고 네. 7급 이상부터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거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우리 사례의 주인공은 8급 위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7급부터니까는 1급부터 7급 사이겠죠. 물론 네네. 기사에는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말하지 못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 아저씨가 평균 임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평균 임금 10만 원을 받던 사람이고 예. 장애 등급이 7급이었다. 그러면은 장애 등급 7급인 경우에는
연금은 138일분으로 계산을 해주고 일시금은 616일분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장애 등급이 7급이라고 하는 건 60% 상실률인 거예요. 노동 능력이. 그러니까 예. 두 다리가 잘렸잖아요, 이 사람, 이 예. 아저씨는. 그러니까 장애 사실은 등급 2급 판정. 장애 등급 2급이게 되면 사실 네. 100% 노동력 상실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연금이 291일분이고 일시금이 1309일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2급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계산해봐요, 지금 빨리. 1309일 그러면은 10만 우선 원이라면 그렇죠. 1억이 1억 3천, 넘네. 1억 1억 3천만 원 정도가 이분이 일시금으로 와. 받을 수 있는 네. 거였고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장애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291일분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2,910만 원인가요, 일단? 예컨대 이제 장애 등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12개월을 나눠줘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등급에. 그러니까 291일분이면 예. 이거를 12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12로. 왜냐면 1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인데 예, 네네네. 그 중에서 일하는 날을 1년에 291일로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291일을 12로 나누게 되면 한 달 개가 나오잖아요. 네네. 곱하기 10을 해주는 게 한 달에 받는 월급이에요. 아. 한 달에 받는 보상금. 이게 평생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던 어떤 그런 유산이나 상속과 관련된 단위와는 너무 금액이 적긴 해서 아니죠. 적은 게 아니죠. 적은 거잖아요. 아니지. 예를 들어서 네네. 291일 나누기 12 한번 해봐요. 그것만 해봐요.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받았다고 치고. 이과 나오신 분 문송. 문송합니까? 이과 나왔어요? 219 12 12 그냥 22 계산기 또 해요. 예. 24.25입니다. 24.25예요. 네. 그러면은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242만 5천 원 받는 거죠. 한 달에. 네. 그렇죠.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90대 할머니가 네. 그거 이제 그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오는 건데 네네네.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게 또 나머지 금액을 준단 말이에요. 아. 왜냐면 배우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그 100% 다 주지는 않고 이제 네네네네네. 몇 퍼센트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받으시려고 했다. 그렇죠. 그걸 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부린 거죠. 아 근데 이제 실제로 이 90대 할머니가 자기가 하려는 게 아니었겠지. 그렇죠. 자기 예. 사위가 받으라고 사실 했겠지. 예,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얼마나 그 이거에 큰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청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90세 할머니가 또 이거를 하셨다고 알았겠어요 할머니가. 여기 뭐 그러니까요. 지인 등의 권유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네. 예. 어쨌든 법정에서 우리 그 이 씨라는 분이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정 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병 활동을 도와주면서 산재 급여로 공동 생활을 하면 쌍방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쌍방이 뭐가 좋아? 자기만 좋겠지. 그러니까 근데 뭐 3일 이런 만에 생각을 또 하시네. 3일 만에 돌아가실 줄은 사실 몰랐겠죠. 그렇죠. 예. 에이, 왜 몰라요? 아니까 신고를 했겠지. 혼인 신고를. 아 근데 그런가요? 신부전 하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부전이라고 신부전은요, 하니까. 보통 그 신장이 망가지는 거는 사람들이 네. 돌아가시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오는 병이에요. 맞아요. 원래는 폐가 좀 안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신부전 나면은 거의 이제 회복이 안 된다고 보통 병원에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부전이 마지막에 왔다는 것은 그 전에 거의 다 돌아가실 정도로 병이 악화돼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았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그 돌아가신 분에게 뭐 설득을 했든지 그 사람의 인감을 가져갔든지 해서 네. 본인이 이제 했겠죠. 아, 참 씁쓸하네요. 네. 뭐 앞에서 실컷 막 그 우리 법원에 욕을 해놓고 이걸 보니까 또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네요. 네. 지금 일단 공단에서 거절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네네네. 말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죠? 네네네네. 네. 아, 이거를 법원이 올바른 판단했다 그리 좋아할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이. 그건 아닌데 앞에서 또 그렇게 또 실컷 욕하고 나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이런 일을 또 하고 계시니까요. 네. 아무튼 뭐 대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네. 뭐 법치주의 사회에서 네. 예, 믿고 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신뢰를 깨뜨린 부분들은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내가 딱 여기 이 시점에서 한마디를 딱 해드리면 네. 아까 걸 연결시켰어. 사실은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쓸 때요. 명확한 법리가 명확해서 누구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예. A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B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 그런 판결이 있어요. 예. 그럴 때 그분들이 예를 들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혹은 원고자에 맞는지 피고자에 맞는지를 이렇게 쓰려면 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판결문을 양쪽 걸 다 써놔요. 그래서 써보고 잘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잘 써지는 거를 택해요. 그 맞아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논리가 그쪽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리랑 여러 가지 증거를 정확히 종합해 봤을 때 본인이 보기에 술술 잘 써지는 거는 그 논리가 맞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술술 안 써지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 논리가 억지라던가 뭔가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개를 써보고 예. 그 중에서 잘 써지는 거 이게 이 논리가 맞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결론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판사들이 머리에 A가 진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B라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네네네네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수많은 판사님들이 사실은 자기네들끼리밖에 못 만나잖아요. 우리 안 만나잖아요. 우리 만나면 또 사람들이 막 뭐 저희는 왜 쟤를 만나지? 특히 변호사 만나면 뭐가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색안경 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항상 오해가 있기 때문에 친구도 잘 못 만나고 네. 고등학교 동창들 다 잘 못 만나고 맞아요. 사실은. 그러면 되게 본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되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법원 가정 이렇게밖에 못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삶이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고 싫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상상하기 어떻게 쉽지 보면 않죠. 되게 스스로 격리되어 있는 그렇죠. 삶을 바로 그거죠. 살아야만 스스로 정말 격리해서 살아야 돼. 공정한 교과청청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막 맛있는 되는 것도 거죠. 사실은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담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고 밤 12시 넘어서까지 맨날 그 법리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차라리 그냥 놔둬서 별게 없다는 걸 정말 밝혀졌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리 지워버리고 미리 이렇게 뭔가 좀 꼼수 부리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타까운 점이라는 거죠. 반대로 또 너무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런 어설픈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너무 그러니까 현실과 유리된 채에 살면은 어떤 본인의 논리 빠지게 되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고요. 근데 참 인간인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법을 최종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한 그 뭐 사람을 알파고한테 할 거야? 못할 거야? 믿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배심원제니 국민참여재판이니 여러 계속 가지 나오는 거죠. 보완적인 것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판사를 선발하고 그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보내줘야 되고 그만큼 그분들도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열심히 또 하고 계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대부분의 판사분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름답게 그럼요, 맞습니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 좀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상적인 판단은 뉴스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어이없게 이런 비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일부의 그런 부분들이 막 전체로 너무 퍼져나가면 그렇죠. 불신풍조로 퍼져나가면 우리는 이게 우리가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뭐 또 이렇게 또 한번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고 두 번째 사연인데요. 앞에서 장애 등급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막내 아들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이라는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80세의 A씨는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본인 사후에 세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막내 아들 때문에 그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하루라도 빨리 사후 대책을 세우고 마음 편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생각에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또 세 자녀가 홀로 남은 A씨를 보살펴줄 형편이 안 된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A씨 본인 스스로 생활비도 마련을 해야만 한다. A씨는 유일한 소득원인 5층짜리 상가 월세는 노년 생활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삼형제가 다투지 않고 이 재산을 상속받게 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 아주 좋은 취지를 갖고 계시네요. 장애가 있는 막내 아들은 일정 기간 임대료를 통한 생활비 관리를 누군가가 해줬으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대한 고민입니다. 오. 장애가 있는 아들이면 아무래도 신경 아무래도 쓰이죠. 이거는 너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편히 진짜 막말로 편히 눈 감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예. 이거 좀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장애 있는 아들은 사실 도움이 더 필요하니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기 말이에요. 사실은 좀 힘든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형제들에게 막내를 잘 보살펴라 예. 라고 말을 하고 사실은 떠나시죠, 이분들이. 네. 근데 보통 처음에는 나도 막내를 정말 잘 보살펴야지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다가도 이제 본인이 힘들어지거나 본인이 예를 들면 뭐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사업하는데 좀 필요해. 그러면 내가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더 크게 불려가지고 우리 막내를 도와줘야지 라고 네. 생각하면서 또 그 돈을 써버리죠. 그러다가 결국 사업은 잘 안 되고 망하고 이제 막내는 뭐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할머니 A 씨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꼭 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그죠? 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특정한 상속인에게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계약이라고 여러분 봐야 되는 건가요? 참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얘기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이걸 우리가 얘기를 유언으로 유언이 옛날에 가장 예. 강아지 고양이한테 내 재산 물려주고 싶다리잖아요. 그랬네요. 그때 내가 뭐라 해서 신탁이라고 한 제도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각종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용으로 만들어낸 상품이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네네네. 말해줬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때도 분명히 고양이나 강아지가 사실은 제대로 자기네가 돈 관리 못하는 거 뻔하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 맡겨가지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 강아지라서 이거랑 잘 결부가 안 됐어요. 이건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돈을 고양이 아니라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뭔가 물려주고 싶을 때 사실은 누군가가 아주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말해 나왔던 게 바로 지금 그때 말했던 신탁 같은 거 네. 내지는 유언 대용 신탁 이런 걸로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상속 가능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네. 위탁자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유언이 아닌 신탁 계약의 형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수탁자, 그러니까 돈을 관리할 사람에게 맡기는 걸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좀 인진력이 떨어져. 이 자식에게 현재 있는 생활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싶고 한 달에 얼마씩 쓰게 해서 이제 편하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내 100억을 다 맡겨버리고 그 은행에서 내 아들에 대해서 관리해서 재산 관리를 해줄 사람을 지정을 해서 예. 물론 여기서는 꼭 지정이 뭐 A, B 이렇게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시스템이 돌아가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다달이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게끔 한다든가. 네. 뭐 내진 나머지 이제 전기료라든가 또 도우미 아주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 같은 거는 다 정기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게 한다든가. 네.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또 그 계약 관리 같은 것도 다시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돈을 지급하게 하고 예.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기본적으로는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 다달이 나오는 우리가 보통 과수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이제 이자 상당의 그런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쓰고 이제 큰 돈이 있을 때는 이제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다 신탁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유언으로 뭐 얼마 주겠다 이런 거 하고는 다른 종류의 그런 금융권과 내가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 뭐 유언장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네. 신탁 계약만 가지고도 재산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름 자체가 유언 대용이니까. 신탁 서비스. 예, 그렇죠. 그러면 유언장이나 이런 작성 절차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고 신탁 계약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왜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예. 할머니가 나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신탁 재산이야.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하는 미드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한테 남겨주는 거 있을 때 네네네. 내가 25살 될 때까지 주지 말아라라든가 후견인한테 맡겨놨다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미성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종류의 재산 관리를 잘 못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들이 성년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얼마씩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탁회사한테 맡겨놨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탁제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양이 자꾸 우리가 고양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 얘기를 접근해서 죄송하지만 그것도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내가 죽고 나서 관리해줄 사람을 지정을 해놓고 그게 이제 신탁 계약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정해진 예산이나 그 어떤 상속분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는 거라고 그냥 보면 간단하겠네요. 이것도 이제 그렇죠,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은행이 망해버린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지는 그 은행이 또 그런 게 있구나. 이상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네. 걔네들도 결국 수수료를 먹는 사람들인데 그 은행이 수수료를 엄청나게 이상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막 네. 비싸게 막 자기네들 가져가는 거야. 네. 그러면은 계속 그 원래 재산에서 수수료만 쭉 빠져나가고 사실 얘한테는 제대로 가는 게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누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 이걸 나라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적인 곳에다 맡겨도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건데 아. 결국은 이제 이 나의 자식들은 국민연금 같은 걸 못 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아직은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엄마 네. 아빠의 국민연금은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아니 뭐 어디 선진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원래 관리를 선진국 해주나요? 같은 경우는 보통 장애를 가진 예를 들면 뭐 자폐아라든가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네. 장애아라고 신고를 해놓으면 나라에서 원래 주잖아요. 네네네. 아, 그건 뭐 복지 있죠. 기금으로 예, 예. 주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아,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줄 수 있게끔 하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대로 된 그런 식의 이제 수당이라던가 장애와 관련된 뭐 생활에 풍족할 만한 거는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플러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맡길 때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내가 신탁회사랑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네. 실제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게요. 그 회사가 자기네 나쁜 마음 먹고 하면은 그럼 누가 내가 어떻게 저승에서 관리하겠냐. 눈부릅 뜨고 내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행권에서 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도 대출 이자를 자기네 마음대로 높여서 했잖아요. A가 연체 사실이 없고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고정 수입이 있어서 네. 원래 이 사람한테는 5%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게 그 은행에 적혀져 있는 규율이었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그 사람은 뭐 200만 원 받는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라고 자기네가 깎아서 써버리고 예전 연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은 7% 이자 받아야 됩니다라고 계산해가지고 계속 고지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걸린 게 그런 거잖아요. 저축은행에서. 아주 못됐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이번에 금감원에서 그런 거를 제대로 밝혀냈기 때문에 또 이게 드러나지만 예. 이 신탁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모르겠네요. 모를 수 이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선전을 지금 사실 은행권들에서 선전을 해요. 우리 회사에서는 부동산 신탁을 해드립니다. 네네네. 뭐 이건 전부 다 맡기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아 우리 그냥 관리만 해주고 그 뭐 못 팔게끔만 해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일종 관리 신탁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몇 개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탁 계약도 어쨌든 하나의 어떤 금융 상품을 그렇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예. 금융 상품의 불안전성까지도 뭐 다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그렇죠. 그러면 그 신탁 계약에서 받는 분은 그거를 감시하고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이게 안 대부분 되니까. 그런 의사 사안이 능력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이게 좀 불안전성이 있긴 있네요 분명히. 그렇죠. 네. 게다가 그분이 네.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 쓰고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뭔가 그 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신탁회사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옛날 생각으로 5억 원을 맡겨놨어. 혹은 10억 원을 맡겨놨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자를 한 달에 얼마씩 줬어요? 10%씩 줬어요. 그렇죠. 10%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원을 맡겨놨으면 1년에 이자가 10%면은 원래 1,00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12개월로 나눠가지고 뭐 12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요즘은 은행 금리가 푹 떨어져가지고 뭐 2%도 안 되고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10억을 맡겨놨다 그러면 사실은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뭐 예를 들면 1%라 그러면 1년에 뭐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뭐 10만 원도 못 받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음.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걸 모르고 20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70살 그때는 또 수명 예상이 70이잖아요. 70살 될 때까지 내가 얘를 먹고 살 수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게끔 뭐 얼마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자 수익으로 이제 보통 해놨겠죠. 근데 중간에 금리가 막 바뀌고 다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한테 10%씩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은행에서 어떻게 됐어요? 원금을 까먹게 되겠죠. 근데 그 돈이 톡 떨어졌네. 게다가 이 사람이 생각보다 오래 사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한 50살 됐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는 분이 또 조기에 사망을 하면 그 신탁 금액은 어디로 가나요? 원래는 나라가 다 가져가겠죠. 원래는 상속인이 가져가고 그것도 상속 재산이니까. 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나라가 가져가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신탁 계약이나 이런 게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내 몸을 잘 못 갖는다거나 이런 케이스처럼 뭐 동물이거나 혹은 뭐 특이한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속된 말로 슈킹 가기 참 좋은 계약이겠구나. 그렇죠. 그냥 우리 맨날 전문 용어로 써요. 안 좋은 전문 용어 다 아는 것 같아. 슈킹? 참네. 지난번에는 엄청나게 나쁜 말 써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게 하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생긴 것과 다르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네. 그 신탁 계약 중에 계속해서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조금 은행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또 개발할 만도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죠. 막상 또 진짜 이 돌아가실 분이 믿고 맡길 데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뭐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좀 공적 서비스가 좀 더 확대돼서 그걸 또 다시 한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도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주 네. 많이. 또 사실은 신탁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10년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상황이 항상 바뀌니까. 네. 그럼 예전에는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는 수수료가 뭐 1%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예. 내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맺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하고 이제 이런 관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1%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점점 이제 또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물가도 그렇고. 그래서 난 사실 5%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갱신할 분이 없네요. 계약을 갱신 누구랑 하냐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장기간 내가 그냥 처음에 한번 맺었다는 것만 가지고 최소 60년 이상을 계속해서 그 계약에 묶여야 되는 거냐. 네. 우리가 또 은행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걸 부당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그거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일반적인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손해보는 계약을 장기간 여러 명 체결하게끔 내버려 둔다면 예.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 은행에 돈을 맡긴 국민들 사실 손해가 다 전가가 은행의 될 거 수익성이 아니에요. 또 악화된다면 예. 아, 그럼요. 그건 그렇기 또 때문에 금감원이 이런 데서도 또 그런 걸 체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계약 맺었던 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돼요? 안 맞아 떨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험금 올리는 거라든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예. 은행도 마찬가지가 돼서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사실은 복잡하고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들이 사실은 숨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탁 계약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치 제안한 게 돼버렸지만 그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위험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 네. 그렇죠? 짚고 넘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소개한 정도로 끝내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을 듣고 계십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 대습상속? 부담부증여? 쌍무계약? 효도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할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헌드레드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둥구나무.